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치라인 복싱 토크 32회 1988년 그 국내 복싱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든든한 맏형, 저희 동반자 임준배 국제 이사 겸 WBC 국제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원재 세상만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만드셨죠? 감사합니다. 예,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합류하셨던 김영문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988년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23번이 있었어요. IBF를 1987년에 한국권투위원회에서 국내 개최를 금지하면서 IBF 타이틀 매치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88년도에는 이제 김용강 선수, 문성길 선수가 새롭게 또 챔피언에 등극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첫 세계 타이틀 매치는 1월 10일이죠. 레오 가메스와 김봉준 선수 간의 WBA 미니멈급 초대 세계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죠. 미니멈급은 뭐 그동안 우리가 토크쇼를 하는 동안 몇 번 거론이 됐었고 했던 체급이고 이제 최경량 체급이 된 거죠. 라이트 플라이 밑으로 체급이 만들어졌고 이 체급은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쪽을 좀 위에서 할애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87년도에 WBC는 일단 체급을 신설을 했고 WBA는 좀 뒤늦게 이제 이 시합을 초대 결정전으로 해서 체급이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전 역시 뭐 그 당시에 작년 87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초대 챔피언 결정전은 우리나라 쪽에 그래도 WBA에서는 할애를 많이 해줘서 우리의 김봉준 선수가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고 그 상대는 레오 가메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레오 가메스는 우리나라 유명우 선수와 시합 때 이미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 뭐 시합 전 예상은 레오 가메스가 유명우 선수와 한 건 이후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전승 시절에 예. 레오 가메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합 전에는 가메스가 좀 미지의 선수였네요. 그런데 전적이 굉장히 좋았고 KO율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시합 전 예상은 그렇게 뭐 낙관할 수 없는 시합이었죠. 예. 이때만 해도 한국 프로복싱 시장이 활황세일 때니까 웬만큼 재능 있는 선수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전적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엘리트형으로 키워졌다면 김봉준 선수는 이른바 잡초형 복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죠. 우승부도 많고 패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때 언론에서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까지 지켜 세웠고요. 경기 전에는 김봉준 선수가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선전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갔습니다. 근데 팬의 입장에서는 김봉준 선수가 조금 우세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10라운드가 끝나고 그때 해설자가 오일용 선생이었나? 오일용 선생이 아니고 김동명 씨 김동명, 아니면 김동명 선생이었죠. 김동명 선생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스코어 카드를 보시고 김봉준 선수가 조금 뒤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라운드 선전에서 무승부 판정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몇 점 차로 안 졌죠? 아주 안타까운 판정.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판정은 이제 3대 0이 나왔어요. 3대 0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심판진이 제 기억으로는 페르토리코 심판이 둘, 비소하고 그다음 파나마 저지가 하나 해서 전부 중남미로 구성이 됐는데 3명 다 똑같이 한 점 차이로 가메스 승리를 했고 지금 장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면 김봉준 손을 들어줘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팬의 입장으로 보면 훨씬 더 이겼던 것 같은 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가메스를 몰아세워가지고 했지만 막상 저지의 눈으로 보더라도 결코 진 시합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시합이었죠. 이성열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방금 장 박사님 말에 의아했는데 10라운드까지 지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10라운드까지 저는 한 2점 정도 이기고
한 그러니까 정도로? 장 박사님이 멘트해 주신 부분은 예. 저지 페이퍼 상의 그걸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저지 페이퍼를 이제 김동명 선생님이 보시고 네. 그게 아, 이게 김동명 지금- 선생님이 본 게 아니고 네. 누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봐가지고 아마 이제 알려주셨겠죠. 데스크에다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방송 멘트를 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조금 뒤지고 있다. 나머지 라운드 선전에서 무승부라도 끌어내면 참 좋겠다. 이 가메스 선수가 그 WBA 회장국 베네수엘라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그 심판진의 혜택을 받고 글쎄요 뭐 WBA의 의도는 우리나라에도 생색을 내면서 뭐 자기네 나라 선수를 세계 챔피언 더 타이틀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가는 뭐 그런 네. 농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랬고 어쨌든 이 시합은 판정 발표 후에 좀 문제가 있다고 WBA에서도 인정을 해서 후에 김봉준 선수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뭐 그런 결과를 났죠.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시합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레오 가메즈 선수를 세계 챔피언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입국할 때부터 그런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시합 내용이 김봉준 선수가 지금 이 시합 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잘 싸웠다고 해도 이 시합은 이기기 힘든 그런 그런 그 사전에 그 레오 가메즈 선수 세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에 희생당한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시합을 너무 잘 싸웠어요, 김봉준 선수. 김용문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건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 네. 제2시합 얘기가 있었는데 가메스가 일본에서 1차 방어전하고 바로 체급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멘도사 회장이 왔었어요. 네.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다 보니까 국내에 왔었고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멘도사도 수긍을 해서 즉석에서 어쨌든 재시합을 했는데 이제 요코자와 겐지랑 그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메스와가 요코자와 겐지와 1차 방어전을 치르고 승자가 60일 이내에 김봉준 선수랑 이제 그 방어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듭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급을 바로 올려. 가메스가 이제 체급을 올리죠. 그래서 유명우 선수를 겨냥해서 올리는 바람에 어거스틴 가르시아와 다음 해 그 타이틀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그 다음 해가 됐나요? 89년입니다. 네. 아 그렇지. 그래서 요코자와 겐지는 가메스가 3라운드에 가볍게 KO를 시켜버리죠. 부상 TKO로 이기고 이 가메즈 선수는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참 험한 꼴을 많이 봐서 좀 우리나라 그 팬들이나 관계자들은 좀 약간 우습게 보는데 사실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렇죠. 뭐 후에 베네수엘라 사상 최초의 그 사체급 재패도 했고 뭐 일본에 와서도 물론 말년에 지기도 했지만 일본이나 태국 링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쪽을 못 써서 항상 그 우리나라 팬들이 인식하기엔 좀 약체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 아, 상당히 근데 강한 선수죠. 김봉준 이후에 우리나라 상대했던 챔피언들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렇죠. 유명우, 김용감, 최희영 이런 사람들은 나름 A급 이상 가는 선수들. 그렇죠. 다 세계 챔피언급인데 다른 데서 보여준 가메스라면 그 중에 몇몇 선수한테 그렇게까지 몰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 한국 선수한테 좀 약한 면을 보였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멘도사 회장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어떤 친분인지 모르겠어요. 양아들 있다고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설도 있었고 아, 예. 어쨌든 무슨 그 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세계 도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 10번 정도. 10번까지는 아닌데 아, 벤턴급도 도전을 해요. 벤턴도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한 10번 가까이 조니 아마 브레다 조니 했을 브레다한테 거예요. 도전을 했었고 뭐 태국. 플라이급도 뭐 벌써 주니어 플라이 플라이도 유명우 선수한테 2번을 했고 야이로시로랑 결정전을 했고 네. 또 미니멈급도 김봉준 선수랑 결정전을 네. 했고 또 플라이급도 많이 했죠. 플로엔치터한테도 도다카. 했었고 사연소 플로렌치트한테는 지고 송피차이 크라틴덴짐은 2KO로 이겼어요. 이겼고, 그 네. 챔피언이 됐고 또 도다카 히데키 한테 도전해서 이제 충격적으로. 첫 경기에서 경기는 네. 이겼고 그래서 네 체급을 제패를 했고 또 대단한 게 그게 다 원정전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게 인정을 받을 거. 근데 아무리 원정전이라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기회를 살리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 미니멈 그럼요. 주니어 플라이 주니어 벤텀까지는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섭렵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베네수엘라 사상 최초의 사체급 재패예요. 아마 전부 WBA가 아닌가 싶은데 WBC도 W- 있었어요. 아, 도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타이틀은 WBA였고요. WBA. 그러니까 이 선수하고 그렇게 그 도전할 수 있었던 건 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키에 비례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체중과 그 키에 비례한데 이 선수는 팔의 길이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체급을 올려도 그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그 이성열 이사님의 시각은 정말 독특해요. 그런 그렇죠. 좀, 키로 아, 보면은 참, 예. 슈퍼플라이 할 키는 아니죠. 158. 아마 주니어 플라이에서도 좀 단신 쪽에 네. 들어가는 것 플라이급 같은데 160이 안 된다고 나와. 60은 안 돼요. 150 한 글쎄 한 저는 7? 5, 6 정도로 한 6, 7? 기억이 되는데 158도 안 될 것 같고 한 6, 7 근데 정말로 팔이 길었어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네. 움베르토 곤잘레스 사이즈. 키로만 보면 딱 그 사이즈. 저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야 이게 홈에서 이런 정도로 경기를 하고 진다면 리버스 홈타운 디시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염동균 리아스코전이라든지 정순현 또 카르도나전이라든지 그런 경기들이 좀 떠오르는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국내 선수가 그 80년대에는 거의 손해 본 그런 판정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참 이렇게 지고 나니까 좀 날벼락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이렇게 매점을 하고요. 1월 16일 날 IBF 그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그 최창호 선수가 이제 필리핀으로 원정을 가서 롤란도 보홀과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지금 이 시합은 그 시합 자료를 보면은 큰 스파크는 없었지만 그 뭐랄까 최창호 선수가 계속 쫓아다니고 볼이 영리하게 아웃복싱하면서 그냥 착실히 득점을 좀 했던 그렇다고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기였고 그 어웨이 경기에 뭐 그 어떤 어려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판정패 당하고 타이틀을 상실하게 되는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때는 WBA, WBC가 이제 12라운드로 바꿨을 때고 IBF만 유일하게 15라운드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합 뭐 기억나는 거는 하여간 관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마닐라 그 아라네타 콜세움이었나요? 뭐 리절 경기장에 하여간 뭐 실내 경기장인데도 굉장히 관중이 많고 그 필리핀 현지 중계하는 거를로 본 거는 제가 아마 그 당시로 몇 안 되는 시합이었는데 필리핀도 그 아나운서하고 그 해설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합 내용은 잔잔하게 흘렀는데 어쨌든 글쎄 그 어웨이 경기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뭐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창호 선수도 아까웠죠. 아까웠죠. 예, 그래서 IBF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만약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따왔으면 홈에서 좀 편하게 방어전을 더 횟수를 좀 뭐 더 그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뭐 IBF가 우리나라에서 그 철퇴를 맞고 이제 그 빠지는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 적시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합은 옵션 때문에 어차피 이제 원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시합이지만 IBF 국내 그 개최가 허용이 됐었다면 아마 쿠션을 하나 두고 국내에서 방어전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필리핀 어떤 그 프로복싱 마인드를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면 충분히 뭐 아주 그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결국은 어웨이를 나가게 됐죠. 그렇게 보면 필리핀에서 롤란도 보홀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페널로사를 KO 시켰는데 결국은 또 보홀에게 타이틀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부분 있나요? 아니 저는 이 경기를 그냥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저는 전혀 이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중계 방송도 안 해줬던 시합 안 해줬죠. 안 해줬죠. 그러니까 최창호 선수가 치명적인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발이 느리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그 자기 체급에서 주먹은 좋은데 주먹은 정말 예, 좋았죠. 정말 좋은데 이제 발이 그러니까 스피드 쪽에서 약간 딸리니까 롤란도 볼은 그 주먹은 좋지만 굉장히 테크니션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최창호 선수는 페날로사가 강대강으로 맞붙는 게 어떻게 보면 편했었을 거고 볼은 뭐 허락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최창호 선수의 복싱 스타일은 이 두 발을 지면에서 거의 뛰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스텝을 밟으면서 들어가는 그리고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그 최창호 선수 파이터였죠. 옛날 시합 보면 그 사마귀가 잡고 나는 그 네. 연상이 됐어요. 그 사마귀 같은 어떤 그 갈고리 같은 펀치인데 그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그 발 스텝은 그렇게 뭐
빠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발도 느리지만 복싱 센스가 조금 떨어지지 않아. 그래도 펀치력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가상 대결로 최창호 선수가 김용광 선수에게는 뭐 일방적으로 좀 밀렸겠지만 이효루 선수와 붙었다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재밌겠네요. 추후에 플라이급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시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그 최창호 선수가 이제 IBF 타이틀을 상실을 했고요. 1월 31일에 IBF 미니멈급 초대 세계 챔피언이 됐던 이경현 선수가 IBF를 버리고 WBC 초대 챔피언이 되었던 이오카 히로키 선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사카로 날아갑니다. 네, 스트로급 타이틀 매치. 이 효과는 아까 그 레오가메스 김봉준 시합 때 얘기했던 그 WBA에 앞서서 그 전에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그 일본에서 치렀는데 여기에 이제 나서서 태국 선수를 이기고 WBC 미니멈급 초대 챔피언에 오르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아마 최연소 일본 최연소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뭐 솔직히 이오카 선수는 저도 일본 가면 가끔 얼굴을 보는데 이 선수는 지금도 약간 얄미운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후에 뭐 우리나라 유명호 선수와도 시합을 했고 뭐 김봉준 선수와 시합했고 했기 때문에 약간 얄미운 이미지인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그 최연소 챔피언이 됐고 그 이 효과를 지도했던 그 누구죠? 미국의 에디 타우젠드와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도 또 일본 정서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미소년 이미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본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경현 선수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그 IBF 챔피언들이 그랬듯이 이제 IBF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IBF를 내놓고 그 메이저였던 WBC 타이틀에 도전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 이 시합은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잘했죠. 예. 그래서 11라운드까지 아마 1대1 드로우가 났었을 거예요. 105 대 105, 105 대 104, 104 대 105 그렇게 들어오였어요. 그러니까 한 점 차로 졌지 않아는 이효과가 이겼고 다른 졌지 않아는 이경현이가 한 점 차로 이겼고 나머지 졌지 않아는 드로우였고 했기 때문에 정말 백중세였죠. 그래서 잘하면은 적지에서 타이틀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는데 12라운드에 갑자기 스태미너가 끊기는 것 같이 되면서 뭐 이효과의 주먹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죠, 그냥. 돌아서면서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하게 되는. 한번 다운당한 다음에 다운된, 돌아서죠.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11라운드까지의 채점 결과가 어떻게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멘트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경현 선수가 그걸 알고 들어갔나요, 마지막 라운드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KO 당하기 전에 굉장히 깨끗한 1, 2, 3를 이호카 선수 앞면에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뒤로 탁탁탁 젖혀질 정도의 클린 히트여서 저 세 발의 펀치로 이겼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역습을 당해갖고 카운터를 맞고 다운당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그렇죠. 무너져버렸죠. 예. 사실 거기서 경기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정상적인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바둑으로 치면은 반집 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판에 끝내기 실수로 반집 패로 변한 그런 안타까운 경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경현 선수는 IBF 챔피언에 올리기 전부터 뭐 라이트 플라이그로서 상당히 유망주로 그 각광을 받았었고 신체 사이즈로 보면 미니멈급이 어떻게 보면 재체급을 만난 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호카에 대한 어떤 그 얄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이 경기도. 이효과가 이 다음 시합에 바로 나파한테 빼앗기나요? 아니요, 나파에게 이제 그 고저 1차전에 아주 그 편파 판정으로 무슨 방어를 하죠. 먼저 종료공 빨리 치고 해서 됐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리턴 매치 지시했고 거기서 지고 러버 매치 3차전 때 다시 복수전을 했는데 거기서 KO되고 이제 이 미니멈가는 작별을 구하는 예, 그럼 이제 한 체급 올려서 유명호 선수한테 희생양의 도전하죠. 적을. 어떻게 보였어요 이성열 이사는? 아니 이건 중계를 해서 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11라운드까지 굉장히 잘 싸우고 또 사람들도 관중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사실 또 심판들도 1대1 상황에서
12라운드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 어린 마음에 참 그 침이 바짝바짝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원투 스트레이트 때는 뭐 도저히 들어가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리 힘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맞게 되면.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시합. 안타까웠죠, 정말. 이 시합이 이제 WBC에서 그 선수들의 마우스피스가 경기 중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고 그 시합을 하는 것으로 룰을 이제 개정을 한 첫 시합이에요. 88년도 시합부터 이제 그런 룰이 적용이 되는데 참 안타깝게 마지막 라운드에 TKO 패로 그 WBC 재패를 이경윤 선수가 하지는 못했고요. 일주일 뒤입니다. 2월 7일에 유명우 선수가 멕시코의 윌리 살라자르를 맞아서 서울에서 7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윌리 살라자르가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우 선수도 6차 방어전을 끝내고 이제 롱롱가드에 들어서면서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부터는 이제 약간 그 손쉬운 상대와의 방어전도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방어전 횟수 쌓기 쪽에도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살라자르는 이제 그 정보는 그 이시드로 페레즈를 5회 KO로 이긴 그 전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 사실 좀 두려운 존재로 보였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상 TKO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시드로 페레스는 살라자르에게 TKO 패를 당했지만 랭킹은 안 떨어지는 그런 선수였는데 미국 링에도 많이 섰고 이 시합 후에도 그 뭐 더 이상 세계 타이틀에 대한 그 찬스는 없었지만 굉장히 캐리어를 길게 갔던 선수고 잘 안 맞는 복싱, 좀 영리한 복싱하고 주먹도 나름대로 날카롭고 했지만 뭐 유명훈 선수를 이기리라고는 시합 전부터 생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유명훈 선수가 아주 시원스러운 장면은 별로 보여주질 못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주 무난한 정도의 판정승으로 뭐 승리를 이끌었죠. 근데 장정구 14차 방어전이 거의 87년도 연말 아니었나요? 12월이고 이건 이 달 시합은 후예요. 2달인데 이 사이에 이시드로 페레스랑 했던 아니 얘기인가? 페레 장정구가 전에 했는데 전에 했었던 건가요? 했는데 살라자르는 거기서 멕시코 어쨌든 페레스를 네. 이겨서 랭킹인이 됐고 아. 페레스는 1위에서 안 떨어뜨리고 지명도전으로 그대로 이제 장정구 선수에게 하게 된 네, 거죠. 이게 또 유명호 캐리어에서 유일한 멕시칸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때까지. 아버지랑 그때까지. 어디서 사우나인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게 유명한 곧잘 코너로 몰아붙여서 앞면에 뭐 유효타를 터트리긴 했지만 그 이전에 블랑코나 베네딕트 무릴로의 그 파이팅은 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살라자르가 네. 보면 그 하나 둘 허용하고 더 이상의 네, 그 맞아요, 후속타를 맞아요. 허용을 안 해요. 그냥 그 디펜스 웍이 좋아가지고 빠지든지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승리는 당연한데 아주 뭐 시원스러운 장면, 그 유명호 선수다운 그런 특유의 그 장면은 파이팅은 별로 보여주죠. 없었던 그런 시합이었죠. 지금 그 김영문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 주니어 플라이급이면 멕시코가 선수가 정말 득세를 할 때잖아요. 여기서 나뉘는 것 같아요. WBC 쪽은 멕시코 천지인데 WBA 쪽은 멕시코보다는 중남미 선수들이 주를 이뤘던 파나마나 뭐 파나마, 베네수엘라, 페르토리코. 유명우 선수들의 도전자가 대부분 중남미 선수들이었으니까 멕시코는 정말 유일하네요. 저는 이 경기가 저 박찬희 선수 5차 방어전의 데자뷰였는데 모랄레스 선수였나요? 네. 그러니까 모랄레스 선수도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15라운드에 댄싱 스텝 밟은 거 말고는 뭐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윌리 살라자르 선수도 그렇게 공격적인 복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덜 맞고 안 맞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유명우 선수가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모르게 시원하게 몰아치는 장면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데자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승훈 사라고사전과 이 유명우 살라자르전을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그 살라자르하고 저 사라고사하고 그런 복싱을 했던 것 같고 유명우도 뭐 이승훈 선수와 비슷하진 않지만 정석형의 복서였는데 단지 여기서 차이 났던 점은 유명우 선수는 좀 안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주먹이 나갔고 이승훈 선수를 보면은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본인이 의식해서 던지는 주먹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스브라가 조금 더 그쪽 시합에서는 좀 더 나왔던 거고 이 유명호 시합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쪽에서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1타, 2타 정도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를 좀 싸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점수가 한 6점 차?
좀 많은 건 한 8점 차, 뭐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나왔네. 그 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났어요. 예, 5, 6점 차 정도 났던 것 같아요. 한 명에 118대 110인가를 주고 나머지는 뭐 한 6점 차, 뭐 그 정도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시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제 우리 유명호 선수도 방어 횟수에 이제 어떤 그 장수 챔피언. 그 방어 횟수를 뭐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할까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이에 유명훈 선수가 4번의 방어전을 하죠. 후에 나오겠지만 했는데 지명 방어전 빼놓고는 굉장히 손쉬운 상대들을 좀 데리고 왔던 뭐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경기를 이제 보고 싶은데 이 당시에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 멕시칸 도전자지만 그냥 뭐 홈에서 그 유명우 선수가 그 어느 정도 경기를 리드하면서 안정적으로 방어를 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기 후에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그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그 경기 후에 다시 봤을 때 한참 지난 후에 되새겨 봤을 때 이거는 유명우 선수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구석이 있는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성인 선수가 클레오 가르시아랑 방어전 했을 때 정말 통쾌한 KO로 이겼습니다. 클레오 가르시아가 호르헤 루안에게 도전해서 이제 세계 도전을 15라운드까지 가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야 정말 강자를 물리쳤구나 했는데 나중에 그 뭐 시대가 바뀌고 레코드가 오픈돼서 보니까 도전 전에 연패를 기록하던 그런 캐리어를 가졌었고 그렇다고 서성인 선수의 그 업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윌리 살라자르는 멕시코 그 경량급의 정글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잡초같이 안 싸워본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우 선수에게 도전하기 직전까지 12연승 8KO였어요. 멕시코 타이틀과 북미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었고 북미 챔피언이 그 전전 시합에서 북미 그렇죠. 챔피언 NABF를 땄죠. 그리고 싸웠던 상대들이 유명우 선수와 싸운 후에도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글러브를 섞었습니다. 후에 데니 로메로도 한번 그건 정말 쇼킹한 장면이었는데 1995년이에요. 데니 로메로가 IBF 플라이급을 할 때 그러니까 25연승 23KO를 기록하면서 HBO에서 경량급 선수와 처음 계약을 체결한 그 대상이었는데 그 선수를 KO시킵니다. 윌리 살라자르가. 그러니까 그런 면면을 봤을 때 야, 이 선수가 유명우 선수였으니까 저렇게 잡았지 아마 그 다른 선수였다면 타이틀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나중에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후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좀 비중이 다른 저에게는 그런 시합입니다. 살라사르는 뭐 항상 그 약간 복병의 이미지, 그렇죠. 복병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선수였고 의외로 그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뭐 호르헤 카노라든지 이런 선수한테 되게 주먹이 상당히 좀 매웠던 그렇죠. 선수였죠. 네. 아마 까노전도 장정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넘어갔겠죠. 시합이 아니었나. 제가 뭐 야구 평론가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납니다. 이제 LG의 전설 그 이병규 선수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선수들 같으면은 가까스로 이제 뛰어가서 파인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장면을 이병규 선수는 맞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알고 뛰어가기 때문에 설렁설렁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고수의 모습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갈 필요가 없는 미리 그렇죠. 미리 가 있으니까. 위치를 가 이미 있으니까 네. 마음은 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유명우 선수와 그 살라자르 선수 말씀을 하실 때 그 코멘트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시합을 이때 보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황현철 위원님 말씀 듣고 대표님 말씀 듣고 이후에 그 경력을 보고 그 전에 전적을 보니까 되게 또 납득이 가고 그때 경기 내용이 좀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거의 그럴 수도 전개할 모든 수 시합이 있겠다라는 그 당시에 본 거하고 한 10년 네. 지나서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기억이 왜곡된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앞뒤 정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시합했던 선수의 그 뒤에 정보를 좀 그- 알고 그 뒤에 활약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던 것 같은데 다시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의 5차 방어전도 그 도전자가 공격적인 복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박찬희 선수가 아예 그 공격적인 복싱을 못 하게끔 못하게. 사전에 차단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이거 그렇죠. 뭐 번외 얘기지만 이거는 지금도 항상 뭐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유재도 마지막 있지 그 2차전을 15라운드 KO패. 예, 그 당시에 볼 때는 참 무기력하게 힘 한 번 못 쓰고 졌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끝까지 남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다시 한 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경기 초반에는 그 유재도 선수가 굉장히 그 거세게 좀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지마가 워낙 그 지능적으로 로우다킹을 하고 간간히 이제 뭐 하고 피하고 하다 보니까 유재수 선수가 뭐 처음부터 못한 것이 아니고 라운드 초반이 지나면서 좀 오버페이스가 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또 다시 보니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처음 봤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렇게 또 다가오는 시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유명우 선수와 살라자르의 경기가 유일한 타이틀 매치였고요.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에는 박종팔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폴리 파시레로를 맞아서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슈퍼미들급 선수가 있다는 걸 이때 알았어. 저는 동양 타이틀전이 아닌가라는. 미들급 선수죠. 그리고 이 사실. 시합은 또 특이하게 전주에서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파시레론 솔직히 제가 이 88년도는 지금도 그 몸담고 있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쁠 때입니다. 30년이 넘네요. 근속이. 그리고 어떻게 30년이 좀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시합들을 그렇게 눈여겨 볼 기회가 그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죠. 그래서 박종팔, 파시레론 그다음에 뭐 여기 시합 중에 많은 거를 어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음식점 TV에서도 보고 뭐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파시레론 선수가 동양 챔피언을 우리나라의 나경민 선수한테 예. 뺏어가서 뺏어가 김봉렬 선수한테 뺏겼죠. 예, 뺏겼죠. 그래서 그 정도 정보만 알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영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인도네시아에 도대체 미들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BA 타이틀 매치라도 그냥 쉬어가는 방어전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국내에서 이제 선전하던 가장 포인트가 나경민 선수를 KO로 잡은 선수였다라는 거였고요. 이 경기는 뭐 전문가들이나 팬들이나 박종팔 선수의 낙승을 예상했던 경기였죠. 그래서 실제 경기를 보면 초반에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덜 맞고 안 맞고 이제 선수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5라운드까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나경민 선수를 KO 시켰다 그러지만 그 시합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나경민 선수의 성향으로 보면 완전히 넉아웃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포기같이 아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하여간 뭐 이 시합은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원사이드한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뭐 좀 심했다. 이번 아무리 WBA 시합이지만 80년대 초반에 그 박종팔 선수의 동양 타이틀 매치를 보는 그 정도의 그냥 또 그거에 맞는 그런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좀 심했다는 동양 타이틀 도전자 수준 딱 동양 타이틀 매치로 봤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했기 때문에 1차 방어전은 지명전을 치러야 돼서 오벨메이아스와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오벨메이아스와의 그 경기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3만 불 정도를 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오벨한테요? 오벨 측에 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모션에서. 경우 많았죠. 옵션이 걸려 있으면 옵션을 또 사고 팔기도 팔기도 하고 연기를 하면서 일단 뭐 한두 번 방어전을 선택을 하는 대신에 훈련비 명목으로 해서 그렇죠. 그 상대방 옵션 상대방에게 뭐 훈련비 명목으로 뭐 뒤로 미루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꽤 많이 했고 이제 그것이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션을 자체를 사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당시에 비즈니스였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했고 뭐 일본 태국도 항상 그 챔피언 할 때는 투 옵션 정도는 달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고 있자고 할 때도 1위로서 했지만 투 옵션을 달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게 뭐 관행처럼 그 어떤 그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만일에 그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챔피언 측에서 이제 그 옵션을 걸면 네.
그 옵션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대전료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고 있지하고 하고 네. 그 첫 방어전 미사코 마사이라고 할 때 3만 불을 받았고 와지마와의 제전 때 4만 불을 받았나요? 5만 불을 받았나요? 대전료를 많이 못 그래서 받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시세로는 형편없는 그 중량급의 시세로는 형편없는 그 파이트머니를 받고 그걸 벗어났으면 이제 10만 불 이상의 개발. 그 다음에는 뭐 그 당시에 유재수 선수가 뭐 몬정과의 시합도 뭐 그러니까 장밋빛 뭐가 많았죠. 중량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와지마 2차전을 벗어났으면 이후에는 그 당시에도 10만 불 이상은 좋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몬종과의 시합은 하고 싶었던 시합 아닌가요? 그 아니요 실제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얘기로는 유재도 선수가 스파링 할 때처럼만 하면 몬존도 이긴다고 그랬었던 그 얘기 있었죠. 예.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 유재도 선수도 상당히 뭐 민감하다 그러셔야 되나? 그래서 시합의 어떤 그 정신적 그 기복이 심해서 그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한데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스파링 같이 좀 편하게 하면 몬전도 잡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옵션 제도가 정교해지기 시작한 게 리턴 매치를 금지하면서 옵션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다이렉트 리턴 매치가 이제 금지됐죠. 아, 그렇죠. 바로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옵션이 굉장히 정교화돼가지고 챔피언 측이 뭐 우리가 지명하는 도전자와 지명하는 장소에서 1차 방어는 얼마, 2차 방어는 얼마. 그런데 새로 챔피언이 된 측에서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그 권리를 얼마에 살 테니까 이거를 좀 바꾸자. 이런 거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경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타이틀전은 아니지만 박종팔 선수 대 마빈 해글러전인가요? 마빈 아무튼 마빈 저 얘기하시네. 김현치 관장한테 나중에 이제 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가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 왔다 근데 갔다 하고 그걸 안 받고 그랬습니다. 벌어진 게 오벨메이아스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스토리. 아니 저는 그 고수시네요. 김진길 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 돈을 안 받고 차라리 그렇죠.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테스트용으로 가서 와서 네. 오벨이랑 붙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해서 벌어진 게 하필 베네수엘라에서 오벨이랑 붙은 네, 거예요. 그 1차전 그러니까 8라운드 KO 패러시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1라운드에 다운당하고 8회 KO 헤글러의 패로 도전자 결정전 네, 같은 그렇죠. 영역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오벨이 이탈리아에서 다시 2차전에서 그때는 5라운드 일방적으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기절을 했죠. 네, 거의 산네모에서 그냥 이태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WBA, WBC 통합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기구의 명령이라기보다 박종팔 선수가 그때 19연속 KO승을 기록하고는 있었지만 네.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 결정적으로 그거 제가 하라는 그 양쪽 기구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오간 거는 좀 저는 돈은 안 오갔고, 네. 돈 대신 벌어진 게 뭐 오벨이라고. 근데 박종팔 선수가 그 당시에 헤글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가 재밌는 그걸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헤글러 시합을 봤는데 유일한 선택 방어전 있잖아요. 크롱크짐 소속 무슨 리였는데 이름이 윌리엄 리 그 시합을 헤글러가 거의 완전 일방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더니 67초죠. 댓글이 달려있는데 결국 박종팔을 살린 건 오벨메이아스였다. 어. 만약에 오벨메이아스 이겼으면 박종팔이 그 리 골 났을 텐데 오벨이 대신 이겨버려서 대신 나가 떨어져 주는 바람에 박종팔이 그 뒤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그 있었다. 당시에 헤글러 선수가 이런 댓글이 달려. 차라리 백인철 선수가 더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오히려 박종팔 선수는 가드가 너무 약하지 뭐 않나요? 일단 승패를 떠나서 그 마빈 헤글러라는 선수와 한 링에서 시합을 했다면 뭐 결과를 떠나서 복싱 역사에 좀 영원히 남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네요. 여기서 결과를 좀 예상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또 박종팔 선수도 천재적인 면이 있으니까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있었죠. 준비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근데 그 있었을지 천재적인 모르죠. 면이라는 게 동양권에서는 그 통하는데 동양을 벗어나게 되면 천재적인 면이 좀 근데 예전에 김윤구 사부님이 그러는데 박종팔 선수는 김윤구 아, 그 동아체육관 키 크신 분이죠. 네. 박종팔 선수는 그렇게 연습을 성실하게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인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한. 아마 그분이 그러다 나경민과의 2차전 때 가장 네. 열심히 연습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때와 서덜랜드전 서덜랜드전. 그 두 경기를 네. 앞두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3일절에 박종팔 선수가 1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요. 4월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 최창호 선수를 꺾고 IBF 플라이급 챔피언이 된 롤란도 보홀에게 국내 박조훈 선수가 그 마닐라로 원정을 해서 타이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합은 저는
안 좋은 화질로 최근 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봤는데 뭐 이 시합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15라운드. 그리고 사실 그 박주원 선수는 데뷔 당시에는 상당히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선수는 그 프로링에서는 주먹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 어떤 아주 큰 선수가 되기는 좀 힘들었던 그런 적이고, 이 시합도 보면은 15라운드를 그냥 뭐 평범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계속 그 포인트를 리드당하는 뭐 그런 상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15라운드 판정패 뭐 이렇게 됐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원 선수가 잘했죠. 참 잘했는데 최정환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렇고 좀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잘 못 잡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페이스에 좀 끌려다니는 그런 경향 때문에 또 적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기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태국 링이 힘들다 그러지만 필리핀 링도 결코 만만치 않죠. 외국인 선수가 와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여건이 그럼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WBC, WBA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네요. 없죠.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없죠. IBF만 최창호 선수가 네, 유일하게. 그렇죠.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근데 동양 타이틀전은 좀 이긴 적이 있죠. 많죠. 황충재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차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필리핀이 글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필리핀이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잘 나라였는데 살았죠. 80년대는 거의 자국에서 세계 타이틀 개최를 못해요. 다 외국 나가가지고 하고, 외국 나가서 하고, 나바르테 같은 경우는 그 홈링에서 타이틀 매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고, 빌라폴로도 뭐 사실 하와이에서 활동하다 그 당시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지원 하에 김현치 선수와 그렇죠. 회전 시죠. 필리핀에서 이제 어떤 금유환양식의 방어전을 했지. 이 당시에 필리핀의 세계 챔피언들은 따는 것도 외국에서 따고 주로 방어전도 외국에서 하고, 뭐 페날로사도 그 우리나라에서 신이소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고, 글쎄 뭐 금유환양식으로 이제 1차 방어를 했다가 우리 최창원 선수한테 졌지만, 그 필리핀에서는 80년대 90년대는 그 세계 챔피언들이 자기 나라에서 방어전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60년대만 해도 플래시 엘로르데가 서광일 선수와 60년대는 마닐라에서 방어전을 했고요. 뭐 고사카대로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오르티즈도 불러서 하고, 약간 제 기억으로는 그 60년대 70년대 그 필리핀 농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저것도 높고, 네.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네, 했었어요. 국민소득도 높고 잘 국민소득도 살았죠. 높고. 거기 신동파 선수가 필리핀에서 꽤 유명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필리핀에 가면 이제 신동파, 그리고 여자 농구의 박신자 하면은 아주 하고, 필리핀은 사실 농구가 국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농구가 어떤 그 국기였기 때문에 복싱이 제2의 스포츠, 축구는 못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 유럽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아시아인 세계 챔피언도 그 필리핀 사람이죠. 판초빌라. 판초빌라. 이미 30년대에 타이틀을 땄으니까. 그것도 업셋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었나? 그 당시 거는 기억이 없네요. 그때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판초빌라는 요절했죠. 굉장히 네, 그거는 저 치아를 네. 발치를 했다가 치주염 같은 게 됐다가 이를 뽑았는데 그게 염증이 생겨서 거기 이제 염증이 덧나는 바람에 사망했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 보면 참 뭐 필리핀이 좀 불가사의한 데가 많아요. 그 미들급 챔피언을 했던 세페리노 가르시아 같은 네. 경우는 헬리 암스트롱의 4체급을 저지하고든요. 네. 필리핀 선수가 미들급 챔피언을 그 당시에 지낸다는 거. 세계 챔피언. 그렇죠. 참 그 외국에 나가서 업셋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 그 선수들이 필리핀 복서들인데 재밌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는 정말 재밌는 선수가 많고, 의외로 또 그 큰 업셋을 이루고 또 바로 단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가사의한 면이 많고, 한동안은 뭐 우리나라 어떤 뭐 재물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적사 기억. 지금은 뭐 파키아오 때문에 실제 지금 필리핀 가도 그 어떤 젊은이들이 복싱에 대한 그 모티브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점점 지금 복싱 강국이 돼가고 있어요. 아, 레벨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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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재도약의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 선수와 보홀 선수의 시합 때문에 이제 필리핀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이것으로 그 88년도 1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성열 이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 뭐 88년도, 9년도, 90년도 아주 이제 재밌는 시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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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